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잘한 건 뭐고 잘못한 거는 뭔가? 부동산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표를 의식해서 그래요. 정책 대안을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정책 대안이라는 것은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한 가지만 개입하면 돼요.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건설해서 일반인한테 분양하는 것. 민간주택에는 개입하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탐나는 재테크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대단한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1호 박사세요. 그리고 감정평가사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든지 여러분이 알고 싶은 부동산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오늘 얘기해 주실 겁니다. 서동기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특히 아시아권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가 많아요. 일본, 중국. 일본, 중국도 부동산 광풍이 불었었는데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무너졌잖아요. 90년대 초반에 무너져 버렸고. 근데 이제 중국이 그 다음에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부동산에 대한 열풍이 더 강해요. 그러다 이제 중국도 지금 이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사실상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남았는데 우리나라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중국하고 일본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중국하고 일본은 대국이잖아요. 경제 대국이에요. 뭐 2등, 3등, 4등 이렇게 하는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뭐 부동산이 좀 폭락해도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너지면 부동산이 폭락해버리면 경제 자체가 망가져버려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1등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OECD에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OECD 국중에서 1등이에요. 그 집 살라고 이렇게 가계부채 많이 지은 거 아니에요? 집 살라고. 물론 전세를 포함해서 막 160% 가까이 돼요. 가계부채가. 전세 빼도 100%가 넘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부동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고 또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을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폭락하면 정말 큰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큰일이죠. 우리나라 같은 게 큰일이죠. 근데 정권으로 보면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집값이 떨어지고요. 또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은 집값이 막 올라가고 그게 이상해요. 반대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연히 사이클이 그렇게 맞은 경우도 있어요. 우연히 맞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책이라는 게 한번 시행을 하면 정책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느 정권에서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정책의 효과가 다음 정권에서 나타나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죠. 잘못하면은 전 정권에서 한 건데 내가 뒤집어 쓴다. 이렇게 억울함도 있는 거죠. 그런 정책의 효과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수와 진보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이 없어요. 자꾸 바꿔요. 규제를 풀었다가 뭐 규제를 완화했다가. 더 쪼였다가 막 이러니까 어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정부에서는 막 이제 돈을 많이 풀죠. 뭐 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떤 정권에서는 또 뭐 규제를 완화하고 소득세를 막 감소해주고 이렇게 풀고 있고 또 며칠 전에 그 공공 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를 폐지했어요. 맞아요. 폐지했어요. 그때 대단했었잖아요. 막 사전 청약할 때 열기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게 된 데가 몇 군데 되지도 않는다면서요. 되지도 않아요. 99개 중에 13개만 됐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때 시행했다가 2, 3년 만에 폐지한 거거든요. 부작용 생겨가지고. 근데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이제 많은 부작용이 생기니까 아니 그럼 그때 당첨됐다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거 어떡하냐. 피방고문 당한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사실은 그 지난번 정부에서도 그걸 시행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또 그걸 바로 폐지해버리냐. 또 폐지하면 그걸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었다가 폐지하고 또 전 정권 때 뭐 잘한 건 없어요. 저 자체 그때 막 집값이 폭등할 때잖아요. 네. 폭등하다 보니까 그 정책을 시행한 건데 지금은 이제 또 집값이 또 안정돼 가잖아요. 네. 작년 재작년에는 하락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없앤 건데 이게 이제 정책의 안전성이 없는 거예요. 네. 또 기다리는 사람이 허탈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부작용 많기 때문에 한 거는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취득세가 이제 1가구 2주택도 완화될 것 같은 기대감에 미리 이제 선 반영이 돼서 내가 지금 미리 두 번째 집을 사도 취득세는 나중에 돌려받겠지 하고 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지금 다시 여소야대가 되면서 야 이거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종부세도 마찬가지. 네, 종부세도 마찬가지. 네, 네. 이런 건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징벌적 과세라고 해서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3주택 이상은 뭐 12% 받아요. 네. 엄청나잖아요. 또 2주택 같은 경우는 8% 받고 네. 막 엄청 세잖아요. 징벌적 과세는 맞아요. 맞는데 양도세도 그렇고 또 취득세도 그렇고 전부 다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 다수당 했잖아요. 그러면 고쳐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주택 정도는 1주택에 준해서 취득세 하니까 나중에 소급해서 돌려준다. 이거 믿고 산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들이 다음 정권 바뀌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기대 심리를 가진단 말이에요. 이 정권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면 기대 심리가 굉장해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세금 문제도 일관성이 없어요. 아까 정책 이야기 했잖아요. 네. 세금도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금융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동산 PF 문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총선 지나면 PF 이거 한번 터진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건설업체들 몇 군데 부도 뭐 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방 건설사부터 지금 흔들린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뭐 작년 재작년부터 부도가 나고 있는 중이에요. 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좀 총선 이후로 늦춰진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PF 문제가 지금 터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제 건설회사의 한 40% 정도가 PF 자금을 뭐 갚지 못하는 그런 상태거든. 태영 같은 데는 뭐 자기 자본의 2배 정도가 그 PF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구조조정하고 있잖아요. 네. 또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자기 자본보다 훨씬 많은 돈을 PF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도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건설회사들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리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내리잖아요. 안 내리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원래 이제 구조조정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어요. 네. 구조조정을 먼저 시작을 강하게 했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늦었지만 늦은 만큼 구조조정을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정부 통계는 한 6만 몇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실제로 10만 채가 넘어요. 근데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미분양 주택을 만일에 또 정부에서 매입을 해준다든가 이러면 또 새로운 부작용이 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그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네. 안 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물건 안 팔리면 어때요? 값을 내려야죠. 값을 내리죠. 팔릴 때까지 내려야 하잖아요. 네. 안 내려요. 네. 혹시 정부가 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이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큰일 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부의 세금을 갖다가 함부로 그런 데 투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건설회사 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PF 구조조정 방안을 지금 정부에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행 방안을 며칠 전에 나온 거 보니까 강도가 좀 약하더라고요. 네. 좀 더 세게 해야 돼요. 네. 세게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주되 그리고 무너질 것은 그냥 무너지게 놔둬야 돼요. 네. 그걸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호경기에 그런 건설업체들 돈 엄청 벌었을 거 아니에요. 벌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돈 엄청 벌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뭘 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비밀에 냈는지는 몰라요. 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힘들어. 에? 그러면 우리 세금으로 또 도와줘요?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주변에서도 하는 거예요. 예. 잘 나갈 때는 내가 먹고, 아니 그러니까 안 나갈 때는 정부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죠. 예,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답답함을 좀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잘한 건 뭐고 잘못한 거는 뭔가 이거 한번 짚어볼까요? 이제 뭐 현 정부를 이야기하는 잘못한 게 많죠. 근데 물론 전 정부도 너무 잘못한 게 많은데 전 정부도 막 그냥 부동산 정책을 20몇 번 막 맞아요. 시행을 해가지고 부동산 값을 잡는다는 게 오히려 폭등시켜 버렸잖아요. 뭐 잘못한 게 많지만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로 역대 부동산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표를 의식해서 그래요. 표를 의식하고 자기 지지층을 의식하기 때문에 정책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규제를 굉장히 완화시켜주고 또 뭐 작년 같은데 특례 보금자리론 들어봤죠. 네. 40조를 풀어가지고 빚으로 부동산 가격을 떠받쳤어요. 부동산 값이 상당히 떨어지게 놔뒀어야 돼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만일에 떨어지면 경제가 이제 위험해진다. 이래서 그랬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값이 떨어질 땐 떨어지게 놔둬야 나중에 시장에 맡겨야 된다. 시장에 맡겨야 돼. 정부는 시장을 개입하면 안 돼요. 근데 빚을 내서 살아.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32조를 준비해놓고 지금 한 5조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럼 정부에서 그런 것도 풀어주는 것도 빚으로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면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난다.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80% 하락한 데가 있어요. 20% 하락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요? 샌프란시스코 이런 다운타운 보면 80% 하락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서 부동산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금리 안 내리잖아요. 안 살리잖아요. 안 살리는 이유가 뭐냐? 금리를 내려서 부동산을 살리면 물가 폭등,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장기 침체를 가기 때문에 안 내리는 거예요, 금리를. 우리나라는 폭락하면 바로 그냥 정부에서 뒷받침을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는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없다. 그게 이제 지지자들 때문에 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똑같다. 그러면 정책 대안을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정책 대안이라는 것은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한 가지만 개입하면 돼요.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건설해서 일반인한테 분양하는 것. 민간주택에는 개입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좋을 부동산 정책, 그건 뭐 다른 나라 것도 뭐 마찬가지고 뭐가 있겠습니까? 교훈을 주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아르헨티나 말씀도 하셨고, 아르헨티나, 엄청난 교훈. 미국 같이 시장에 맡기는 나라도 시장에 맡기는 나라. 또 일본. 빚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게 만들었잖아요. 부동산 값보다 더 많은 빚을 대출해줬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어때요? 한 20년, 3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은 수요가 없는데도 막 때려줬어요.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켰어요.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빈집이 굉장히 많은 거 알죠? 완전히 그냥 황폐화 돼가지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한 1억 채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가지고 그때그때 정책을 할 때는 정권이 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그냥 정권을 잡으면 너무 지지자들을 의식할 필요를 없이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향이 좋으냐. 전 정권이 채택했던 부동산 정책을 함부로 폐지하지 말고 그걸 폐지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그러면 폐지해버리면 다음 정권이 바뀌면 또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게 답답한 게 장기 정책을 못 세우고 못 세우죠. 5년 안에 끝내려고 그래요. 5년 안에 끝내려고. 이거 어떻게 이게 5년 안에 끝날 일입니까? 운 좋아서 또 5년 더 연장되면 10년 동안 하고 그러면 또 바뀌고. 근데 같이 무슨 진보에서 진보로 가거나 보수에서 보수로 가도 이 대통령이 바뀌면 또 바뀌더라고요. 조금 바뀌어요. 조금. 큰 틀은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속성이 그렇다고 지속성이 있자고 그냥 이렇게 쫙 장기 집권할 수도 없는 거고 참 답답한 제일 좋은 건 장기 집권이죠. 뭐 어디가 됐든지 모르지만 그러면 4년 중임제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 다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얘기를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서동기 박사님하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본 거고요. 이게 부동산이 우리나라 보면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한 5년에서 10년 사이로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 경기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겸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정책 속에서 부동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 마저 2부로 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